늦은 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낡은 서점, 미정서가 웨이팅 슈즈하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섬과 같았다. 부드러운 정우빛이 낡은 목재 책장과 빼곡히 들어찬 책 등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원두커피 향이 뒤섞여 맴돌았다. 강서연은 젖은 천으로 마지막 책장을 닦으며 길고 조용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군더더기 없었고, 모든 동작에는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려는 듯한 효율성이 깃들어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유배지이자 안식처였다. 몇 년 전, 피와 거짓으로 얼룩진 과거를 등진 채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숨어들었다. 국정원 최정예 요원 블랙로즈라는 이름도, 그림자처럼 적의 심장부를 파고들던 날카로운 감각도 모두 낡은 책들 사이에 봉인해두었다. 평범한 서점 주인 강서연으로서의 삶은 지독히도 단조로웠지만 동시에 간절히 바라왔던 평화 그 자체이기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쫓거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서점 안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골목길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흩어지며 기이한 무늬를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녀에게 익숙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낮은 신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훈련된 청각은 그 소리가 단순한 취객의 주정이 아님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그녀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온 골목 어귀로 향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서 있었고, 채서 막 내린 듯한 한 남자와 그를 막아선 또 다른 그림자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두 사람의 실루엣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말끔한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는 권지혁이었고, 그의 손에는 중요한 서류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하드케이스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을 막아선 괴하는 온몸으로 위협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모른 척, 못 본 척하면 그만이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생존 규칙이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평화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무관심을 대가로 얻어지는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감각들이 녹슨 기계가 삐걱거리듯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괴한의 자세, 무게중심, 시선의 방향, 모든 것이 평범한 강도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것은 목적을 가진 사냥꾼의 움직임이었다. 권지혁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위협에 대비해 나름의 준비를 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습격은 예상 밖이었다. 상대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절도 있는 움직임에서 전문 훈련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목표는 명백히 지혁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었다. 그 안에는 삼촌인 권태만 회장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거래 증거가 담긴 결정적인 자료가 들어있었다. 이것만 이사회에 제출하면 길고 지루했던 싸움을 끝낼 수 있었다. 순순히 넘기는 게 좋을 거다. 다치고 싶지 않다면. 괴한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낮고 차갑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지혁에게 다가왔다. 그 압박감은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얼어붙게 만들 정도였지만 지혁은 유진그룹의 후계자로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인물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면서도 시선을 상대에게서 떼지 않았다.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빈틈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괴한의 인내심이 바닥난 듯 그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며 주먹을 날렸다. 지혁은 간신히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했지만 빗나간 주먹은 그의 뒤에 있던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 위력에 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상대는 단순히 제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자신을 심각하게 해칠 생각이었다. 두 번째 공격이 이어지려는 찰나 지혁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방을 던져버릴까 하는 짧은 유혹에 사로잡혔다. 아버지의 명예와 회사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서점 문을 열고 나와 빗속으로 스며들듯 걸어 나왔다. 평범한 면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 젖은 슬리퍼를 신은 모습은 골목길의 험악한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괴한은 갑자기 나타난 그녀를 귀찮다는 듯 쳐다보았고 지영 역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상황에 끼어드는 무모한 여자가 있단 말인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비키지 않으면 당신도 다칠 수 있어. 괴한이 경고했지만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괴한의 손과 발, 그리고 무게중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미리 읽어내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상황 시뮬레이션이 스쳐 지나갔다. 최적의 경로, 최소의 움직임, 최대의 효과. 그것은 그녀의 몸에 각인된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다. 괴한은 여자를 무시하고 다시 지혁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찰나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간결했다. 괴한의 팔을 향해 뻗은 손목을 가볍게 낚아챈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꿈치 관절을 꺾었다. 뼈가 뒤틀리는 고통스러운 소리와 함께 괴한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날카로운 단검이 빗물 위로 떨어지며 금속성의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혁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압도하던 괴한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 의해 단 몇 초 만에 무력화되었다. 서연의 동작에는 화려함이나 과시가 없었다. 오직 상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지독할 정도로 실전적인 움직임뿐이었다. 그녀는 괴한의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괴한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서연은 쓰러진 괴한을 무감각한 눈으로 내려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 가방을 주어 지혁에게 건넸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주어준 것처럼. 그 행위에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되지 않은 듯했다. 지혁은 기계적으로 가방을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그녀에게서 뗄 수 없었다. 괜찮으십니까?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보여준 압도적인 무력과 어울리지 않게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지혁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저런 움직임이 가능한 것인가? 그녀는 단순한 선의의 시민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에 밴 기술은 오랜 시간 혹독한 훈련을 통해 완성된 전문가의 것이었다.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이 남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당신도 곤란해질 테니까요. 서연은 쓰러진 괴한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지역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것까지 간파하고 있었다. 어서 자리를 뜨세요. 곧 다른 사람들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다시 자신의 서점으로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명확했다. 지역은 떠나려는 그녀를 급하게 붙잡았다. 잠깐만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단순한 감사를 넘어선 다른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저 여자라면,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예감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이 남자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이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필요하다는 말. 그것은 그녀의 과거를 관통하는 단어였다. 국가를 위해, 조직을 위해 그녀는 언제나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고 다시 한번 몸을 돌렸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서점 안으로 사라졌다. 낡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다시 세상과 자신 사이에 벽을 세웠다. 지혁은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수트는 흠뻑 젖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괴한을 한번 내려다보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다시 서점의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미정서가 웨이팅 슈자,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책장이라는 뜻인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자신과 그녀의 미래를 암시하는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뒷수습을 지시한 뒤 차에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작은 서점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저 여자를 다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지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깨어나는 도시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표지에는 강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만남은 마치 강렬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날카로운 금소금,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던 그녀의 고요하고도
치명적인 움직임까지. 그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기술은 길거리 싸움꾼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국가와 같은 거대 조직만이 길러낼 수 있는, 목적을 위해 철저히 단련된 인간 병기의 기술이었다. 지혁은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그의 유일한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최 실장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다. 최 실장은 지혁의 부친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를 보좌해 온 충직한 인물이었다. 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최 실장은 굳은 표정으로 또 다른 서류철을 내밀었다. 어려웠습니다. 강소연이라는 인물의 공식적인 기록은 24살 이전과 28살 이후만 존재합니다. 그 사이 4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기록을 억지로 이어붙인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그의 설명대로 서류에는 평범한 보육권 출신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의 공백기 끝에 갑자기 낡은 서점을 인수했다는 내용뿐이었다. 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 공백기, 그게 핵심이겠군요. 비공식적인 루트로는 알아낸 것이 없습니까? 지혁의 추궁에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국가기록원과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있는 전직 요원에게 의뢰했습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특수부대나 정보기관에 등록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훈련생 명단에서 비슷한 인적 사항을 가진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기록이 최고 등급의 보안 아래 삭제되었지만 훈련평가 요약본의 잔해를 일부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몇 개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전술적 판단 능력 S+, 위기 대응 능력 S+, 심리적 안정성 S+. 모든 평가 항목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최고 등급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프로젝트 블랙 로즈. 최종 후보 이후 모든 기록 이관 및 삭제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지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프로젝트 블랙 로즈,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단어가 풍기는 무게감만으로도 그녀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국가가 키워낸 그림자였다. 바로 그때 집무실의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인은 권태만 회장이었다. 지혁은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기름지고 위선적인 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아, 어젯밤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운전기사에게 들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몸 조심해야지. 그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는 가증스러움이 뚝뚝 묻어났다. 어젯밤의 습격이 권태만의 소행임을 확신하면서도 지혁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별일 아니었습니다. 그래, 별일 아니라니 다행이구나. 오늘 있을 이사회 늦지 않도록 해라. 네가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니?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의견이 많아서 말이다. 권태만은 교묘하게 지혁의 사업을 방해하며 그의 입지를 흔들고 있었다. 지혁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옥죄어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이사회 임원들 대부분이 이미 권태만에게 매수되었고 자신의 주변에는 스파이가 들끓었다. 전화를 끄는 지혁은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최 실장뿐이었고 그마저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한계가 명확했다.
공식적인 경호팀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적에게 자신의 패를 노출하는 혀나 다름없었다. 그때 그의 뇌리에 다시 한번 강서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외부인 자신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돌파구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권지혁은 다시 미정서가를 찾았다. 낮의 서점은 밤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장 사이를 비추었고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강서연은 카운터에 앉아 무심한 표정으로 책을 넘기고 있었다. 어젯밤에 살벌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조금은 무뚝뚝한 서점 주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혁은 그녀의 평온한 표정 아래 감춰진 날카로운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지혁이 다가가자 서연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귀찮음과 경고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서로 못 본 걸로 하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혁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나지막이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절대 손해가 아닐 겁니다. 서연은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짧게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점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테이블로 그를 안내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지혁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어젯밤 일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걸 받으시고 멀리 떠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봉투 안에는 억 단위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만약 그녀가 돈에 흔들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그에게 다시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였다면 어젯밤에 당신을 돕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녀의 반응은 지혁의 예상대로였다. 그는 이제 본론을 꺼낼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렇다면 돈이 아닌 다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충격적인 단어를 꺼냈다. 나와 계약 연애를 합시다. 강서연 씨. 그 말에 서연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지혁을 쳐다보았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금 무슨 농담하시는 겁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물론 진짜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위장입니다. 지혁은 서둘러 설명했다. 나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적일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경호원은 그들의 첫 번째 목표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내 연인이라면 다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 수 있죠. 가족 모임, 비즈니스 미팅, 심지어 내 집까지 24시간 내내 내 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되찾으려 애썼다. 기가 막힌 제안이었지만 동시에 그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가 과거에 수행했던 위장 침투 작전들과 비슷한 맥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났다. 왜 하필 나죠? 당신 정도의 재력이면 얼마든지 더 유능한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텐데요. 그녀의 질문에 지혁은 준비했다는 듯 태블릿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블랙로즈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서연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지만 저 단어만큼은 예외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우고 싶은 과거의 상징이었다.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어젯밤에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캐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기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절박하면서도 냉철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아버지의 의문스러운 죽음, 회사를 장악한 삼촌 권태만,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세탁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제안은 악마의 유혹과도 같았다.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했지만 그 대가로 그녀가 가장 원하는 완벽한 자유를 약속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미 어젯밤의 사건으로 금이 가버렸다. 이 남자를 외면한다고 해서 과연 예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니 어쩌면 이 남자의 제안은 엉망이 된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고요한 서점 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내게도. 그리고 아마 당신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강서연 씨, 그 말은 어젯밤과 같았지만 이제는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지혁이 떠난 서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서연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다시 한번 거친 파도 속으로 휘말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강서연은 여전히 서점의 낡은 의자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글자를 쫓고 있지 않았다. 고요한 서점의 공기는 이제 평화가 아닌 질식할 듯한 정체감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권지혁이 던진 제안은 그녀의 삶에 떨어진 돌멩이처럼 잔잔했던 수면의 끝없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묻어두려 했던 과거의 자신, 즉 블랙로즈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평화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고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평화일까?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삶이 평화가 아닌 길고 지루한 자살 행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적과 싸우고 목표를 분석하고 임무를 완수하던 치열한 삶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녀를 살아있게 만들었던 동력이었다. 권지혁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죽어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기회이기도 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자신의 능력을 외면하지 않기로. 이것은 권지혁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절대 다시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대포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그리고 화면에 단 하나의 번호를 입력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권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짧고 간결하게 말했다. 제안을 수락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한적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다. 서연은 변호사가 내민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그녀의 요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다. 첫째, 임무 수행에 관한 모든 작전 계획 및 실행의 정원은 자신에게 있다. 둘째, 임무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보장한다. 셋째,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신상에 대한 완벽한 소거 및 안전 보장. 그녀의 조건은 감정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 철저히 전문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의 요구였다. 지혁은 그녀의 조건을 군말 없이 모두 수락했다. 그녀의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신뢰를 주었다. 두 사람의 기이한 계약은 그렇게 체결되었다. 하나는 세상에 공개될 연인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두 사람과 변호사만이 아는 특수 경호 계약서였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전장의 한복판으로 돌아온 요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서점 주인 강서연은 죽고 이제부터 그녀는 권지혁의 연인이자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강서연이라는 인물을 지우고 권지혁의 연인에 어울리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이었다. 지혁의 비서가 안내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프라이빗 부티크였다. 수십 명의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이너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기 시작했다. 값비싼 드레스와 화려한 보석들이 그녀의 몸에 걸쳐졌지만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하나. 이 옷이 움직임을 얼마나 방해하는가. 이 하이힐로 상대를 가격했을 때의 위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혁은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화려하게 변신한 모습은 분명 아름다웠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여전히 변치 않는 그녀의 본질이었다. 주변의 모든 것을 경계하고 분석하는 날카로운 눈빛, 언제든 반응할 수 있도록 미세하게 긴장된 근육.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것이 아니라 드레스라는 위장복을 걸친 맹수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가 사자굴로 들어가는 날이 밝았다. 권지혁의 연인으로서 공식적인 첫 데뷔 무대는 바로 권씨 일가의 저녁 만찬이었다. 서울 근교의 산 중턱의 성처럼 자리 잡은 권씨 가문의 본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다. 높다란 담벼락과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내부의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에서 내린 지혁이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그의 행동은 연인 사이의 스킨십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경계 신호를 보내는 것이기도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을 맞았다. 거대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예술품들로 가득한 로비에는 권씨 일가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집의 주인이자 유진그룹의 현 회장 권태만이 서 있었다. 권태만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과 서연에게 다가왔다. 오, 지혁아, 드디어 네가 마음에 둔 아가씨를 데려왔구나. 만나서 반갑네. 나는 지혁이 큰아버지 되는 사람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서연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그녀의 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서연은 수줍은 듯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평범한 집안의 여성이 재벌가 어른을 처음 만났을 때 보일 법한 적당한 긴장감과 예의 바름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만찬이 시작되고 서연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지혁의 숙모와 사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배경을 캐물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연 씨는 집안이 어디인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같은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고 둘러댔다.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오히려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주었다. 누구도 이런 신데렐라를 꿈꾸는 여자가 사실은 고도로 훈련된 인간 병기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연기를 하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식탁 윗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그들의 대화 속에 숨겨진 권력 관계, 그리고 만찬장 주변에 배치된 경호원들의 위치와 동선을 스캔하고 있었다. 특히 권태만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주시 대상이었다. 그는 지혁에게는 인자한 큰아버지인 척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 집안의 왕이었고 모든 것은 그의 통제에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권태만은 서연에게 잠시 정원에서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고 제안했다. 지혁의 눈빛에 긴장감이 스쳤지만 서연은 괜찮다는 의미로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다. 정원으로 나온 권태만은 위선적인 미소를 거두고 본색을 드러냈다. 서연 양, 솔직하게 말해 보게 우리 지혁이에게 뭘 원하는 건가? 돈 아니면 유진그룹의 안주인 자리라도 되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오해하고 계세요. 저는 그저 지혁 씨를 사랑할 뿐이에요.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고 눈에는 눈물까지 그렁거렸다. 사랑에 빠진 순진한 여자의 영희는 완벽했다. 그녀는 권태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대답, 즉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어리석은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었다. 권태만은 그녀의 반응을 잠시 지켜보더니 이내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의 눈에는 역시나 별 볼 일 없는 계집애군이라는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라네. 우리 지혁이가 아직 젊어서 세상을 잘 모르니 옆에서 잘 보필해주게. 그는 서연을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존재로 판단하고 경계를 풀었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무사히 통과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화려했던 파티의 여운은 온데간데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괜찮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순진하고 수줍던 연인의 가면이 벗겨지고 다시 냉철한 분석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당신의 큰아버지는 당신을 철저히 얕보고 있어. 그리고 나를 당신을 조종할 새로운 장기말로 판단했지. 그는 내가 위협이 아니라고 확신했어.
그녀는 이어서 오늘 저녁 내내 파악한 저택의 보안 취약점, 경호원들의 문제점, 그리고 권태만의 심리 상태에 대해 막힘없이 브리핑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날카로워서 지혁은 마치 자신의 집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가 나를 위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앞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서연의 마지막 말에 지혁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에 드디어 믿을 수 있는 동맹군이 생겼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씨 일가만찬 이후 권지혁과 강서연의 공식적인 연애는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재벌 3세와 평범한 여성의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함께 미술관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때로는 한강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파파라치들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연일 가심난을 장식했다. 세상 사람들 눈에 그들은 막 사랑을 시작한 여느 연인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위장막 아래에서 서연은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술관의 아름다운 그림 앞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작품이 아닌 비상구의 위치와 관람객들의 동선을 쫓고 있었다. 지혁과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는 순간에도 그녀의 귀는 주변 테이블의 대화 소리와 레스토랑 외부의 미세한 소음까지 걸러내고 있었다. 그녀에게 데이트는 임무였고 도시 전체는 거대한 작전 구역이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혁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이 계약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동경했지만 정작 평범한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은 잊어버린 듯 했다. 어느 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지혁이 물었다. 힘들지 않아요. 잠시라도 긴장을 푸는 게 어떻습니까? 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차에 대답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적은 바로 그때를 노리죠. 그녀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전부터 서연은 미세한 위협의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붙는 검은색 세단. 행인으로 위장한 채 그들을 주시하는 몇몇 의심스러운 인물들.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녀의 훈련된 감각은 보이지 않는 그물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지혁에게 알렸지만 지혁은 반신반의했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닐까요? 큰아버지가 보낸 감시 인력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았다. 증거 없는 경고는 불신만 낳을 뿐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감각을 믿고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지혁이 서울 외곽의 산장에 있는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개발 중인 신기술 시제품을 확인하러 가는 날이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동행하는 비공식 일정이었다. 떠나기 전 서연은 지혁의 전용 기사에게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는 핑계로 휴가를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겠다고 나섰다. 당신이 새로 뽑은 스포츠카 한번 몰아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연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혁은 의심 없이 웃으며 차 키를 건넸다. 오직 서연만이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통제하려는 그녀의 치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차는 부드럽게 서울 도심을 빠져나가 구불구불한 상일로 접어들었다.
짙은 녹음과 맑은 공기가 상쾌했지만 서연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다. 룸미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역시나 그 검은색 세단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에게 들키지 않도록 침착하게 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엔진 소리, 타이어의 마찰음, 그리고 브레이크의 유격, 모든 것이 정상인 듯 했지만 그녀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이질감을 놓치지 않았다. 산 중턱을 넘어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순간 서연은 의심을 확신했다. 그녀는 속도를 살짝 높였다가 브레이크를 가볍게 밟았다. 차의 속도가 즉각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미세하게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 브레이크액이 아주 조금씩 새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인 수법이었다. 브레이크 라인에 눈에 띄지 않는 흠집을 내어 운행 중 압력이 가해지면서 서서히 파열되도록 만든 것이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쯤 혹은 가장 위험한 급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할 터였다. 안전벨트 꽉 매어.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혁은 영문을 모른 채 그녀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왜 그냥 내 말 들어요요. 꽉.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에 지혁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지혁은 비명을 지를 뻔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서연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눈은 전방의 도로와 계기판, 룸미러를 미친 듯이 오가고 있었다. 적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사고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예상을 깨는 방법은 단 하나.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승부를 거는 것이었다. 그녀는 엔진 브레이크와 수동기어 변속을 이용해 신들린 듯한 코너링을 선보이며 가파른 내리막길을 질주했다. 지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예상했던 급커브가 나타나자 서연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았다. 펑 하는 파열음과 함께 페달이 허공을 밟는 것처럼 쑥 꺼졌다. 브레이크는 이제 완전히 먹통이었다. 차는 통제 불능 상태로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했다. 바로 그때 커브길 반대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나타나 도로를 완전히 막아섰다.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 추락하거나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지혁은 죽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절망 대신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경로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시야에 도로 옆으로 나 있는 공사가 중단된 비상 대피로가 들어왔다. 입구는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꽉 잡아요. 그녀는 외침과 동시에 핸들을 격렬하게 꺾었다. 차는 굉음을 내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비상 대피로로 처박혔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차가 거칠게 나뒹굴었다. 흙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유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했다. 몇 번의 회전 끝에 차는 마침내 처참한 모습으로 멈춰 섰다. 잠시 동안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혁은 부서진 에어백에 파묻힌 채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 그는 옆자리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부서진 차문을 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지혁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움직일 수 있겠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방금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다. 지혁은 그 순간 깨달았다. 존경심이나 신뢰를 넘어선 경외감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강서연은 단순히 유능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어이 생존을 쟁취해내는 재앙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겨우 차에서 빠져나왔다. 멀리서 그들을 막아섰던 덤프트럭이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절뚝거리며 차의 하부를 살폈다. 예리하게 절단된 브레이크 라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사고가 아니에요. 명백한 살인 시도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만이 남았다. 권태만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처참하게 부서진 차 옆에 서서 지혁은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눈빛을 읽었다. 이건 테스트이자 경고였어요. 그녀가 피를 닦아내며 말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어설프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말에 지혁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죽음의 위협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하나의 단단한 강철처럼 묶어버렸다. 진짜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산길에서의 끔찍한 사고 이후 권지혁과 강서연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혁이 비밀리에 마련한 강변의 안전가옥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그들만의 작전 기지가 되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혁은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과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로 괴로워했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의 동요 대신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집중력만이 존재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비만 했어요. 그들이 공격하면 막아내기에 급급했죠. 하지만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방어해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으니까. 서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움직임에 반응하게 만들어야 해요. 지혁은 그녀의 말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어느새 두 사람의 관계에서 주도권은 완벽하게 그녀에게로 넘어가 있었다. 서연은 전략의 핵심을 짚었다. 권태만의 힘은 유진그룹에서 나오는 막대한 자금과 그 돈으로 산 권력에서 비롯된다. 그의 팔다리를 자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심장을 직접 겨눠야 했다. 그리고 그 심장은 바로 그의 불법적인 비자금이었다. 권태만의 돈줄을 찾아내서 끊어야 합니다. 그가 더러운 돈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생존이 아닌 적의 완전한 괴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작전은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유진그룹 외부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외부 정보 수집을 위해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의 채널을 열었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한때 자신의 파트너였던 정보 분석객에 메시지를 보냈다. 코드네임 하데스. 그는 국정원 내에서도 전설적인 실력을 가진 해커이자 데이터 전문가였다. 과거 한 작전에서 서연이 그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어. 그는 서연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서연의 메시지는 간결했다. 권태만 회장과 관련된 모든 유령 회사 및 자금 흐름 추적 요망. 대상은 뱀이다. 꼬리가 아닌 머리를 원한다. 몇 분 뒤. 알겠다는 짧은 답신이 돌아왔다.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었다. 하데스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최고의 사냥개였다. 그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권태만의 흔적을 쫓는 동안 서연은 내부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지혁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그녀에게 유진그룹의 서버 최상위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은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수십 년치의 재무제표, 수천 개의 프로젝트 계약서, 수백만 건의 거래 기록이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보통의 회계사라면 몇 달은 좋게 걸릴 방대한 데이터였지만 그녀는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정보의 바다를 항해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오류가 아닌 의도적으로 숨겨진 변칙성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전투 요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최고의 정보 분석가이기도 했다. 몇 날, 며칠이 지났다. 안전가옥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전쟁을 이끌 지휘관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며 완벽한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첫 번째 실마리를 찾아냈다. 그녀가 주목한 것은 유진건설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주 작은 토목 회사였다. 그 회사는 지난 몇 년간 수십 개의 소규모 광급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조금씩 초과되고 있었다. 금액 자체는 감사에 걸리지 않을 만큼 교묘하게 조작되었지만 그 패턴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부풀려진 공사대금은 여러 하청업체를 통해 지급되고 있었다. 서연은 그 하청업체들의 리스트를 하데스에게 보냈다. 하데스의 답은 즉각적이었다. 그가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그 하청업체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자금은 최종적으로 단 한 사람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그룹 재무팀의 박상진 이사. 그는 20년 넘게 유진그룹에 몸담아 온 인물로 권태만 회장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복 중 하나였다. 표면적으로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재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서연은 즉시 박상진 이사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들어갔다. 그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재산 형성 과정, 가족관계, 사생활, 심지어 인터넷 검색 기록까지. 처음에는 어떤 흠결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그의 어린 딸이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엄청난 수술비와 치료비가 필요한 해외 임상시험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권태만은 바로 그 약점을 이용해 박상진을 올가맨 것이 틀림없었다. 충성심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딸의 목숨값을 벌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비자금 형성의 흐름, 자금 세탁 경로,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핵심 인물까지. 그들은 드디어 방역을 위한 첫 번째 표적을 확보했다. 서연은 모든 분석 자료를 정리하여 지역 앞에 내밀었다. 박상진 이사. 이 사람이 권태만 비자금의 문지기입니다.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그를 곧바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무너뜨리면 권태만은 즉시 꼬리를 자르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겁니다.
지혁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는 그의 약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를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시하는 거죠.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권태만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권태만의 심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열 수 있었다. 지혁은 서연이 작성한 작전 계획서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박상진에게 접근하는 방법부터 그를 회유하는 심리전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비밀 작전의 지휘관이었다. 지혁은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합시다. 당신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조용했던 방역의 서막이 마침내 그 장엄한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상진 이사를 향한 작전은 소리 없는 전쟁처럼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그의 심리를 파고드는 방식을 택했다. 그녀는 먼저 하데스를 통해 해외의 유력 의료 저널에 희귀 심장병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 기사가 실리도록 조작했다. 그리고 그 기사가 박상진 이사의 개인 이메일로 우연히 전달되게 만들었다. 절망에 빠진 아버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이다. 그와 동시에 권지혁은 언론의 유진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희귀병을 앓는 어린이들의 해외 원정 치료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로 재무팀 박상진 이사의 딸이 선정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지혁은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전하며 회사가 직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파격적인 지원은 박상진을 극한의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다. 자신이 배신하고 있는 주군의 조카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딸을 살릴 유일한 동아줄을 내려준 셈이었다. 권태만이 베푸는 검은 돈의 달콤함은 권지혁이 내민 순수한 선의 앞에서 추악한 독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마다 죄책감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과 지혁은 그에게 어떤 연락도 압박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박상진의 양심이라는 시한폭탄이 스스로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권태만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산길에서의 사고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부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유순한 양인 줄로만 알았던 조카 지혁이 갑자기 공격적인 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자신의 충복인 박상진 이사의 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그의 약점을 파고든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강서연이라는 여자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권태만은 즉시 사람을 풀어 강서연의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전과 같았다. 평범한 서점 주인.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감춰진 4년의 공백은 그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지역이 어딘가에서 데려온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밀 병기일지도 몰랐다. 그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를 흔들어 보기로 결심했다. 가장 견고한 요새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었다. 며칠 후 지역의 책상 위에 익명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봉투 안에는 강서연이 낯선 남자와 은밀하게 접선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남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은 영락없는 스파이의 접선 장면이었다. 그 남자는 물론 서연의 정보원인 하데스였다. 권태만은 이 사진을 이용해 강서연이 다른 기업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라는 의심을 지혁의 마음속에 심으려 했다. 동시에 회사 내부에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미모의 여자에게 빠져 이성을 잃고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모든 심리전은 지혁을 고립시키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서연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혁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적의 이간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아는 서연의 과거는 너무나도 희미했다. 그녀의 정체에 대한 작은 의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안전가옥, 지혁은 침묵 끝에 서연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사진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반응은 지혁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변명도, 당황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전형적인 역정보 작전이군요. 적이 우리의 지휘 체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계약을 맺은 파트너입니다. 내 사생활이나 정보 수집 방식에 대해 일일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해야 합니다. 내 대한 당신의 신뢰. 그것이 이 임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강력하게 지혁의 심장을 울렸다. 지혁은 잠시 동안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산길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썼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고작 사진 몇 장으로 의심을 품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있고 내 신뢰는 절대적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넘어섰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와 비슷한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권태만의 이강에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다. 박상진 이사로부터 비밀리에 연락이 온 것이다. 그는 지혁에게만 전달된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단 한 문장을 보내왔다. 뵙고 싶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권태만이 쳐놓은 거짓의 그물은 이제 막다른 곳에서부터 서서히 찢어지고 있었다. 적의 핵심 인물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함정일 수도 있었다. 적이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챘다는 것은 앞으로의 싸움이 더욱 격렬하고 노골적으로 변할 것임을 의미했다.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다가올 더 큰 폭풍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박상진 이사의 연락은 기다렸던 신호탄이었지만 강소연은 그 이면의 도살인 위험을 즉각적으로 간파했다. 절박한 배신자의 제안은 언제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안전가옥의 대형 스크린에 서울의 위성 지도를 띄우고 박 이사가 제안한 접선 장소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가 제시한 장소들은 모두 CCTV가 적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언뜻 보기에는 비밀 접선의 최적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완벽한 매복 장소일 뿐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겁니다. 권태만이 이미 그의 배신을 눈치채고 그를 미끼로 우리를 끌어내려는 것일 수 있어요. 서연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며 말했다.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통제해야 합니다. 판을 새로 짜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역은 이제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다음 계획을 기다렸다. 서연이 선택한 장소는 의외의 곳이었다. 수십만 권의 장서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보관실 근처였다. 그곳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지만 동시에 수많은 책장과 복도가 훌륭한 엄폐물이 되어주는 곳이었다. 감시 카메라가 곳곳에 있었지만 하데스가 원격으로 통제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아군의 눈이 되어줄 터였다. 그녀는 다층적인 함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계획의 핵심은 미끼와 본대를 분리하는 것이었다. 약속 당일, 권지혁은 공식적인 경호팀을 대동하고 박 이사가 처음 제안했던 장소 중 하나인 한강의 한 유람선 선착장으로 향할 것이었다. 이것은 권태만의 주시를 그쪽으로 완벽하게 돌려놓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다. 그 사이 진짜 접선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질 터였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서연 혼자 나갈 예정이었다. 박 이사는 극도의 불안 상태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오히려 도망칠 수 있어요. 제가 혼자 가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지혁은 즉각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지난번 산길에서의 사고를 잊었어. 이번에는 그들이 작정하고 덤벼들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생사를 함께하며 쌓인 그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깊은 감정의 발로였다. 이건 내 싸움이야. 당신을 혼자 사지로 내몰 수는 없어. 서연은 그런 그의 격한 반응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감정을 배제하고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그의 진심 어린 걱정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그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적의 목표는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내 얼굴은 아직 노출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덧붙였다. 나는 지지 않아. 내 판단을 믿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거대한 작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혁이 탄 차가 요란하게 선착장으로 향하는 동안 평범한 대학원생처럼 보이는 뿔테 안경과 백팩 차림의 서연은 조용히 도서관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는 하데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CCTV 시스템 장악 완료, 주변 통신 감청, 시작, 깨끗해. 아직까지는. 서연은 약속 장소인 3층 복도 끝으로 향했다. 책장 그림자 속에 초조하게 서 있는 박상진 이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다. 서연이 다가가자 그는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살폈다. 권 전무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물건부터 확인하죠. 서연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 안에서 작은 외장 하드드라이브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비자금 장부의 일부입니다. 이걸로 회장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머지 원본은 제 마지막 보험입니다. 제 딸과 아내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이어폰에서 하데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함정이다. 박 이사 몸에 추적기가 있었어. 3층 양쪽 입구에서 적들 접근 중. 넷. 아니 5이다. 권태만은 박 이사를 미끼로 던진 것이 맞았다. 박 이사는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박 이사의 팔을 낚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드 드라이브를 백팩에 쑤셔 넣었다. 움직여요 살고 싶으면. 그녀는 비상구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복도 양쪽 끝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이곳이 도서관만 아니었다면 총을 꺼내 들었을 자들이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대형 책장을 향해 몸을 날려 발로 강하게 찼다. 수천 권의 책이 꽂힌 거대한 책장이 굉음을 내며 앞으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서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경보음이 울려 퍼지는 혼란 속에서 서연은 박 이사를 이끌고 미리 계획해둔 탈출로를 향해 달렸다. 그들은 직원을 사칭하며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고 있었다. 지하 2층. 가장 구석진 곳에 세워져 있던 낡은 승합차 문이 열리고 하데스가 고용한 인물이 그들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차는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미친 듯이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서연은 차창 뒤로 멀어지는 도서관을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차량이 안전하게 도심의 교통 흐름 속으로 섞여 들어간 뒤에야 서연은 지혁에게 연락했다. 물건 확보. 지금 차 안전가옥으로 이동 중. 수화기 너머로 지혁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안전가옥의 모니터 앞에서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기쁨보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이 계약 관계는 어느새 그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안전가옥은 도심의 낡은 인쇄 공장을 위장한 곳이었다. 기계 소음과 잉크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모든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박상진 이사와 그의 가족은 별도의 공간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강소연과 권지혁은 공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지휘 통제실에서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연의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화면에는 해독 불가능해 보이는 암호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마침내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의 마지막 방어벽이 무너졌다. 화면의 유진그룹의 로고와 함께 거대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나는 순간 지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곳에는 지난 10년간 권태만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정치인, 검찰, 언론계 인사들의 명단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뒤에서 움직여온 거대한 악의 연대기였다. 박상진 이사는 가족의 안전이 확보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 장부까지 모두 넘겨주며 권태만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했다. 지혁은 처음으로 승리를 예감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녀는 승리의 순간일수록 적이 가장 필사적으로 발악한다는 것을 뼈 아픈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뱀은 머리가 잘리기 직전에 가장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법입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회장실의 권태만은 전화기를 부서져라 움켜쥔 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작전 실패, 그리고 박상진의 증발. 그는 자신이 애송이라고 무시했던 조카와 정체불명의 계집애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의 온화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잔인한 본성이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가나 전략가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막다른 길에 몰린 짐승은 오직 이빨과 발톱을 드러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 전화기는 그의 추악한 과거와 연결된 결코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군대식의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태만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때가 됐다. 대청소를 시작하지. 수화기 너 모두 처리해. 내 조카 권지혁, 그 옆에 붙어있는 여자, 그리고 배신자 박상진과 그 가족까지. 증인은 단 한 명도 남겨서는 안 된다.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라. 이 명령은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을 의미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즉각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권태만의 지시를 받은 청소팀은 과거 군 정보부대 출신의 용병들로 구성된 그의 사병 집단이었다. 그들은 사이버 공간에 아주 희미한 흔적만을 남겼지만 하데스의 감시망은 그 찰나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았다. 서연의 노트북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번쩍였다. 적색 경보 권태만의 휴면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다. 단순한 깡패들이 아니다. 전직 특수부대 요원들이다. 안전가옥 위치가 노출된 것 같다. 당장 대피하라. 하데스의 경고는 승리의 분위기에 취해 있던 지휘 통제실에 찬물을 끼얹었다. 방금 전까지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로 변했다. 서연은 즉시 지휘권을 장악했다.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고 서버를 파괴해 박 이사 가족부터 이동시킨다. 10분 내로 여기서 빠져나간다. 그녀의 외침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흔적을 지우고 가장 중요한 증거물들을 챙겨 비밀 통로를 향해 움직였다. 탈출을 준비하는 긴박한 순간, 지혁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류를 챙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물었다.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언제나처럼의 자신감 대신 거대한 폭력 앞에선 인간의 고독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이기게 두지는 않을 거야. 그녀의 대답에 지혁은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야.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은 함께 파멸을 마주한 운명 공동체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장 건물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낡은 창문들이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났다. 권태만의 청소팀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한 것이다. 공장 외부에서 검은색 밴 여러 대가 급정거하고 중무장한 괴한들이 소리 없이 건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와 같았다. 이어지는 총성과 함께 안전가옥의 벽이 총알에 뚫리며 먼지를 뿜어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지혁의 몸을 밀쳐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늦었어. 이미 포위됐다. 그녀의 외침이 총성에 묻혔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방역의 기회는 이제 생존을 위한 절망적인 방어전으로 변해버렸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전투의 막이 굉음과 함께 올랐다. 굉음과 함께 지축이 흔들렸다. 낡은 인쇄 공장은 순식간에 화염과 총탄이 난무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강서연의 눈빛에서 서점 주인의 온기는 사라지고 오직 블랙로즈라는 이름의 냉혹한 그림자만이 남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혁과 박 이사 가족을 거대한 윤정이 뒤로 밀어 넣었다. 쏟아지는 총알이 금속기기에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여기서 버텨야 해요.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역을 시작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거대한 종이로를 굴려 적들의 진입을 막고 인화성 강한 잉크통에 총을 쏴 불길을 만들어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낡은 공장의 복잡한 구조는 그녀에게 완벽한 전장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어둠 속을 오가는 유령처럼 적들의 배후를 파고들어 소리 없이 그들을 하나씩 쓰러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생존과 파괴를 위해 만들어진 치명적인 예술과도 같았다. 지혁은 무력하게 숨어있는 대신 그녀의 지시에 따라 박 이사 가족을 보호하고 증거물이 담긴 가방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했다. 그는 전사가 아니었지만 이 전쟁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혁의 곁을 지키던 최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그는 지혁에 붙인 때부터 충성을 바쳐온 노인이었다. 전무님, 먼저 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는 망설이는 지혁의 등을 떠밀며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적들을 향해 달려나갔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짧은 섬광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최 실장의 희생으로 얻어낸 그 짧은 순간 서연은 일행을 이끌고 공장 지하에 있는 비밀 하수처리장 통로로 향했다. 탈출 직전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군용 휴대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로 암호화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가 국정원을 떠나며 만일의 사태를 위해 전 사령관과 약속해둔 비상 코드였다. 블랙로즈, 코드 오메가 발동, 유진그룹 인쇄 공장, 권태만이 선을 넘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보험이자 이 나라의 시스템을 향한 최후의 경고였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지하 통로 입구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 혼란 속에서 적의 목표는 오직 하나, 권지혁이었다. 서연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몇 명의 괴한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그를 낚아챘다. 지혁은 저항했지만 전문 용병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혁 씨, 서연의 절규가 총성에 묻혔다.
용병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지혁의 목에 칼을 댄 채 그녀를 향해 외쳤다. 증거물을 넘겨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지. 서연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임무와 인간적인 감정 사이에서 그녀의 내면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국 그녀는 천천히 증거물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용병들은 지혁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작전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냥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장소는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 권태만의 집무실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와인을 음미하며 무릎 꿇려진 조카 지혁을 오만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놈. 내 아비도 너처럼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이 어떻게 지혁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죽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회사를 위한 필요하기였는지를 떠들어댔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자신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집무실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권태만의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권태만은 공포에 질려 총을 꺼내 들었다. 어둠이 걷히고 비상등이 켜졌을 때 그의 눈앞에는 유령처럼 서 있는 강서연이 보였다. 그녀는 만찬회 때와는 전혀 다른 죽음의 여신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권태만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와 권태만 사이에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권태만은 지혁을 인질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건물 전체가 격렬한 진동과 함께 울렸다. 창문 밖으로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나타나고 로프를 타고 내려온 특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이 보낸 코드 오메가가 발동된 것이다. 권태만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하지만 그의 숨통을 끄는 것은 특수부대의 총구가 아니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눌렀다. 집무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방금 전 권태만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하던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서연이 지역에 옷깃에 몰래 부착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하데스는 비자금 장부 데이터를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 서버로 전송했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권태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거대한 왕국이 그가 평생 무시했던 조카와 멸시했던 계집애의 손에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특수부대원들에게 체포되어 끌려나가면서 그의 눈은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향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한 것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을 심판하기 위해 찾아온 재앙 그 자체였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난 집무실. 서연과 지혁은 먼지와 피로 얼룩진 채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권태만의 제국이 무너져 내린 집무실에는 화약 냄새와 먼지, 그리고 기묘한 정적만이 남았다. 창문 밖으로 비상등이 번쩍이고 헬리콥터 소음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국정원 요원들이 현장을 통제하는 동안
강서연과 권지혁은 구석의 소파에 앉아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갔다가 마침내 살아 돌아온 전후였다. 잠시 후 짙은 남색 정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서연의 옛 사령관이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질책과 안타까움,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결국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군.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일이 정리되면 돌아올 생각은 없나 자네가 있을 곳은 책 냄새나는 퀴퀴한 서점이 아니라 여기야. 그의 제안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사령관님, 제 전쟁은 어젯밤으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 대답에 사령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떠나기 전 지혁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유진그룹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말은 권태만 사건의 거대한 파장을 암시하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유진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권태만의 비자금 장부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치부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가 되었다.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언론은 연일 새로운 폭로를 쏟아냈다. 혼돈의 중심에서 권지혁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과 리더십으로 유진그룹을 수습해 나갔다. 그는 내부의 부패를 도려내고 투명 경영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이끌었다. 세상은 그를 어둠을 몰아낸 젊은 영웅이라 칭송했다. 폭풍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무렵 지혁은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미정서가를 다시 찾았다. 서점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낡았지만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강서연은 그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림자 요원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서점 주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의 앞에 2개의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하나는 약속했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수가 담긴 은행 증서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하게 세탁된 신분증과 여권이었다. 길고 위험했던 계약의 마지막 의무를 이행하는 순간이었다. 약속했던 모든 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임무는 완수되었고 계약은 종료되었다. 이제 그들을 혀두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경호원도 위장 연인도 아니었다. 그저 지독한 운명을 함께 헤쳐나온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과거로부터의 완벽한 자유였다.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이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돈도, 회사도, 명예도 당신이 없으면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지난 몇 달 죽을 만큼 위험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건 모두
당신 덕분이었어요.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을 꺼냈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습니다. 강서연 씨,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종료 날짜도 보수도 없는 계약.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내게 투자하는 계약 말입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화로운 골목길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함께 마주할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이 담긴 봉투를 집어 그의 손에 되돌려 주었다. 저는 강서연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선명하게 울렸다. 몇 달 후,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오후, 미정서가의 창가 자리에는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두 사람이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조용히 책장을 넘기다가 자신에게 기대어 잠이 든 지혁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구원한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 그들만의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